예, 제가 코로나19와 맞선 대구 사람들 이렇게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저 고향은 성주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여기 와서 학교를 다녔는데 대구 별로 매력이 별로 없지 않나요? 예, 볼거리가 되게 많은 도시도 아니고 10가지 이제 맛있는 게 있다 그래서 대구 십미라 그래서 이제 붙여놨는데 거기 보면 한두 가지 빼고는 별로 맛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어요. 없고 아주 관광지가 유명한 이런 데도 아니고 제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동촌 유원지 가서 노르신 이야기 이런 것만 많이 들었습니다. 도시의 경관이나 또 여러 가지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 썩 매력적인 도시라고 그렇게는 솔직히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 코로나19의 폭발적인 상황을 사실 맞이하면서 대구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사재기도 없었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 상황을 이렇게 지나면서 대구 사람들 참 괜찮다. 대구 토박이만 여기 사는 곳은 아니지만 이 동네 사람들이 상당히 괜찮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위기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이 상황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위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 또 이 사람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우리가 단순히 경험을 한 것 이상으로 뼈저리게 이제 좀 느끼고, 아주 겪고, 당했다 할 정도로, 누가 이제 지금 원인을 사실은 정확하게 역학 조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게 어디서 어떻게, 어떻게 보면 좀 유입이 됐는지. 그렇지만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7월달, 8월달 여름이 지나가니까 기억이 삼삼한 거예요. 제가 노트나 메모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편인데, 기억이 계속 이제 가물가물해지고, 일 순서도 사실 생각도 잘 안 나고 이래서, 이걸 조금 메모 형식으로 에세이 같이 좀 적어 놓긴 해야 되겠다. 그때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 대구에 이 기억의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엄청난 최근에 경험하지 못한 이 전쟁통 이후에 경험하지 못한 상황들 우리가 좀 경험을 하고 겪었는데 이걸 기록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혼자 적으려고 하니까 너무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이 뒤에 보여드린 이제 10층 소회실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다른 분이 혼자 쓰던 방인데 거기에 감염병 관리 지원단 자문 교수들하고 의사회 임원진들 중에 이제 한 당번들 정해서 계속 이제 거기에 상주를 했거든요. 거의 24시간 상주를 하다시피 했는데 거기에 이제 기록을 좀 남겨가지고 남겨둬야 되겠다. 근데 혼자 적으려고 하니까 저는 거의 시청 10층에만 있었기 때문에 시의 행정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이런 건 사실 좀 내용은 대강 알고 있었지만 좀 자세하게 이렇게 적을 정도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정혜용이라는 분은 지금은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 다시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작년 6월 말에 이제 시청을 시장 정무 특보를 하다 그만두고 나와서 이제 딴 일을 찾고 있었고 뭘 했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좀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모르고 공부하라 그랬는데 사실 경북대 사회학과 나오셨거든요, 이 양반이. 근데 석사를 졸업하고 이제 따님이 박사 졸업하셨다 그러는데 석사를 수료하고 나서 17년 동안 논문을 못 썼대요. 그래서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7년을 이게 이렇게 지냈냐 이랬더니 정신없이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논문을 좀 정리를 하시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 좀 기록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혼자 적는 것보다는 둘이 적는 게 좀 사실에 그래도 가깝고 실수가 적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뭐 고민하지 않고 같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책을 적었습니다. 이게 책이라 그래봐야 사실은 분량도 그렇고 볼품이 없는데요. 여기에 다 적지를 사실 아직 못했습니다. 3분의 1쯤 적었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가능하면 좀 쉽게 적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많이 같이 하고 도와준 분들께 아주 담담하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는 좀 적어야 되겠다 책에. 그것을 너무 편하게 적으면 또 야 이게 무슨 뭐 홍보책자냐 그럴 거고, 너무 안 적으면 또 너무 이게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또 아무것도 안 적었다 이러실 것 같아서 좀 그런 내용을 좀 적고 했습니다. 제가 이 앞에 표지에 쓴 시청으로 와주셔야겠다 하는 것은 지금 이제 퇴직했습니다. 이분도 명예퇴직했는데 당시에 김영애 국장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경북어대 나오셨고요. 이제 보건소장부터 해서 시에서 일을 마치신 분인데, 이게 전화 한 통 받고 간 이유가 있습니다. 평소에 관계 그냥 개인적으로 친하다는 것 이상으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메르스 때도 이분하고 같이 대응을 하고 이랬습니다. 또 일이 있을 때만 이렇게 연락을 하는 게 아니고 좀 여러 가지 사안이나 또 뭐 공공의료나 또 이분도 이제 시민단체에서 무슨 세미나나 이런 거 하면 항상 와서 듣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실 평소에 어떤 관계, 또 인식의 공유, 또 지역사회의 위기 상황에 대한 뭐 같이 좀 이렇게 도우고 대응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이 표현은 그러니까 저희가 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그런 게 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현으로 좀 쓰고 싶었고요. 근데 가서 한참 한 2주, 3주 이렇게 정신없이 있다 보니까 이게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느냐 이런 생각은 사실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가족과 이웃 말고는 별로 생각나는 게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이 두 그 글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글귀를 좀 적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기록하게 되었는가 조금 이제 말씀을 올렸고요. 이 초기 상황은 이제 다시 작년 2월 18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 18일로 돌아가면 이 한 명 발생을 했는데 이분이 첫 환자도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봐서는 이 신천지 교인분들이라는 데가 굉장히 이게 밀집되고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모이시고 또 이제 우리 같으면 이제 그 워크샵 같은 분임조 토의하듯이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이게 분임을 해서 막 이런 교리나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또 토의하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많은 교회나 종교 단체들이 그렇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제 이 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막 급격하게 생길 때는 저희가 2월 18일이지만 17일 밤을 넘어가면서 아 이게 확진자가 생겼구나 하는 것은 이미 감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18일, 19일, 20일 되면서 야 이게 큰일 났다 이제 생각을 사실 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 지원 대책을 바로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21일 되면서 야 이게 500병상, 1000병상은 으로는 어림도 없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딱 이런 상황이 생기면 대구의료원하고 경북대병원 먼저 딱 생각합니다. 근데 경북대병원은 당장 병상을 막 몇백 병상에 내놓을 이 상황이 안 돼요. 뭐 병원이 병상이 천진 것 같지만 환자를 이렇게 빼내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대구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와서 대구의료원 병상 비워놓고 왜 이렇게 환자를 안 받느냐라고 얼마나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대구의료원은 아시다시피 행여병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호스피스 병동 있죠. 또 아주 장기간 입원해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들을 이 병동 저 병동으로 막 쓸어 모으듯이 이렇게 환자를 이동시키기가 어렵고요. 다른 병원으로 후송도
극히 어려운 이런 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와서 이게 이제 대구 어려운 병상도 뭐 예를 들면 130병상 남겨놓고 자꾸 중앙에다가 이제 병상을 달라 그런다. 이런 이야기를 대단히 반복해서 했고, 그것에 대해서 뭐 거의 싸우다시피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은, 야, 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이런 상황에 대한 뭐 대비는 둘째 치고 상황이 생겼는데 이 대응도 잘 훈련을 안 했구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상황이라는 거는 지금 수도권 인구 규모가 대구의 한 8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공식적으로는 741명인가? 그렇게 발생한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900명이 넘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그러면 수도권에 지금 한 7, 8천 명 생기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도 상상하기가 어렵죠. 수도권에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생기고 나면 아마 뭐 어떤 대응책도 아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 역량도 그렇게 안 됐고요. 또 대구에는 검사할 수 있는 데가 보건환경연구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검사할 데가 없어가지고요. 서울로 보내고 부산으로 보냈는데요. 이걸 검체를 가지고 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쉽지가 않았고, 그리고 전수조사라는 것도 야, 이게 10,000명을 조사해야 될지 모른다. 이런 상황을 이제 또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10,000명을 언제 조사합니까? 그래서 자료는 없습니다만은 그 책에 이동검진반을 8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찾아가는 검사죠. 왜 그랬느냐? 전수조사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분들이 안 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름 명칭도 고위험군으로 붙여놨지 않습니까? 집단감염 고위험군. 이 용어를 계속 썼습니다. 언론에서는 신천지를 계속 때렸는데, 시청 내부 자료도 신천지 교인에 대한 이런 용어를 표현은 있었습니다만은, 처음에 공식적으로 계속 낸 거는 집단감염 고위험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인권 문제도 있고 낙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상황을 굉장히 조심을 사실은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 검사하러 안 오겠다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나 못 간다. 왜? 검사하러 이 당시에는 선별진료소 가면 무조건 신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낙인 효과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심지어 초기에는 입원했다가 이제 퇴원을 하잖아요. 그럼 가족들이 데리러 와야 되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안 데리러 옵니다. 그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감염병이나 또 질병에 대한 이 은유입니다. 메타포. 우리가 이 문화적으로 질병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가 결핵이 있는 집안 같으면 혼사도 안 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 집은 폐병이 있는 집안이다 이거예요. 그 폐병이 있으면 집안 식구들이 감염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뭐 장가를 가거나 시집을 가거나 뭐 제가 표현이 그렇습니다. 결혼을 양쪽 집안에서 안 시키려고 했잖아요. 그게 물론 감염 위험도 있지만 굉장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은유가 사회 문화적으로 은유가 폐병은 혼사도 막는다. 이런 은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게 있습니다. 코로나 물론 그랬고요. 메르스 때는 워낙 이제 중증이 심하고 그러니까 더 그런 게 더 강하죠. 그래서 자기 자식이 퇴원하는데도 데리러 안 오고 그냥 혼자 집에 오라는 겁니다. 그 지금은 전혀 상황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1년 6개월 만에 이런 질병에 대한 이 소위 인식 또 은유, 제가 은유라고 말씀드린 거는 미국의 유명한 그 여성 칼럼니스트인 수잔 손택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뭐 암을 2번이나 걸렸는데 그 과정에서 의료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을 아주 상세하게, 칼럼니스트니까. 그래서 은유로서의 질병이라는 책도 썼고, 그 아들이 이제 수잔 손택이 사망하고 나서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책을 또 냈습니다. 그 이제 우리나라 책으로 번역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질병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의료진과 환자의 관계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집단감염 고위험군이라는 용어를 계속 이제 자문위원단에서는 고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작년 5월 달 지나면서 이게 코로나19와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야 된다라고 계속 했는데
대구시에서는 사실은 그 정도의 여력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말에 이제 국제 심포지움 할 때 일부 조금 다루었고요. 뭐 다른데 이제 서울이나 이런 데서 나왔던 자료들을 가지고 공유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환자 그야말로 이제 폭발적으로 생겼죠. 여기에 지금 파란색 요 바가 자택 대기 환자 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000명이거든요. 2,000명 넘어갔던 때가 이제 이 정도 됩니다. 이게 이 상황에서 이제 사망한 케이스도 있고 이송하고 응급실을 가서 사망한 케이스도 있고 이러면서 사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은 이 병상이 없어서 환자 1급 감염병을 집에 머무르도록 하면서 발생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상당히 의료 체계라는 것이 폭발적인 발병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을 우리가 이 위기 상황을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체계가 지금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새로 신종 감염병이 또 생기면 어느 지역에 생기든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은 똑같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심하냐 덜하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공공의료기관이 더 생기면 이게 가능할 거냐? 상당 부분 이제 버퍼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로 다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게 규모가 클 때는 그걸로 다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 규모가 얼마나 클 건지, 어떤 양상으로 환자의 임상 경과가 진행될 건지, 이걸 거의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발생한 환자들을 전부 음압 격리병실에 다 입원시켜야 된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 2주 동안은 지침 바꿔달라고 매일 싸웠습니다. 누구하고? 중앙정부하고. 예. 제가 이제 중수본 회의에 2월 27일에 갔는데 속마음은 살려주세요 하고 싶었는데 정말 그 소리는 자존심 상해서 못 하겠더라고요. 대신에 이번 주말이 지나면 여기 이제 장관하고 이제 질병관리본부장하고 국실장들이 다 있었으니까 주말이 지나면 여기에 있는 분들이 책임을 지고 싶어도 아무도 책임을 못 지신다. 지금 집에 대기하고 있는 환자가 2,000명을 넘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답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거대한 세월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다 느낀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사실 그 전부터 이제 생활치료센터를 문을 여는 건 생각을 했지만 이것도 두려워서 아무도 이야기를 못 하는 겁니다. 왜? 1급 감염병 환자를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못하고 소위 병의원이 아닌 곳에 환자를 입소시킨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아무도 하기 싫은 겁니다. 장관님들 그걸 이야기하고 싶겠습니까? 대구시장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이제 서로 미루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제가 하도 화가 나서 보따리를 싸서 한번 시청을 뛰쳐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시청 10층에 있던 그 화이트보드입니다. 질병관리청이나 지금 우리 뭐 마스크 할 때도 정보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또 지금 뭐 QR코드 탁 찍으면 착착 나오지 않습니까? IT 기술이 그렇게 우리가 아마 IT 그 기술을 가장 많이 활용한 국가 중에 하나인 거는 제가 보기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시청하고 보건소에서 그냥 막 바로 쓸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 이제 현장 위기 대응 정보 시스템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그래 했는데 첫날부터 시작해서 이걸 한 50번은 지었을 겁니다. 지어가지고 90일 될 때까지 이걸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래가지고 90일 자료를 여기에 적었습니다. 경북의대 김건혁 교수께서 이걸 다 사진 찍어서 놔두고 메모해서 놔뒀다가 갖다 좀 걸어 놓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IT 강국이라 그러지만 보건소하고 현장이죠. 구청하고 대구시하고 의료기관하고 그다음에 검체 검사기관 하고 요 기관들이 쓸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 대구에서는 작년에 그걸 만들었습니다. 5월부터 한 8월 말까지 해가지고. 근데 지금 다른 시도는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그게 대부분 없습니다. 그 현장은 죽어나는 겁니다, 지금. 지금도 그래요. 그 신종이 생기면 또 그럴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이런 우리 기억이 개인의 기억도 있지만 소위 커뮤니티 메모리가 또는 우리 이 행정기관과 의료계와 또 이런 이제 기관의 메모리라는 게 좀 정보 시스템을 다시 만들고 해서 다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빠른 대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또 많습니다. 시청 부서별로 이제 이 환자의 업무 흐름입니다. 여기서 이제 검사를 하고 나면 확진이 되고 그다음 이제 보건소에서 여기 정보 갔다가 다시 뭐 확인하고 그다음 환자를 분류하고 중증도를 구분하고 또 병원에 확인하고 이송하고 입원시키고 이 프로세스가 있는데 처음에 한 2주 동안 만약 가운데 있는 팀에서는 이 앞에 누가 무슨 일을 하고 뒤에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가 정리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제 기저질환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다시 이걸 합쳐가지고 DB를 만들고 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이제 확진자 DB를 어디선가 받아가지고 부서별로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붙여가지고 만들어서 하루 이틀 쓰다가 다시 또 마스터 DB에서 받아가지고 또 갖다 붙여서 쓰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 안에 이런 소위 제가 이게 쪼가리 DB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조각난 데이터베이스가 몇 개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처음에도 몰랐고 중간에도 몰랐고 지금도 모릅니다. 나중에 팩스 쓰려고 보니까 서로 이게 어디서 무슨 DB를 가지고 있는지 서로 기억도 못 합니다. 한 석 달 지나고 나니까 7월 인사, 12월 인사 되니까 공무원들 다 바뀌잖아요. 다 바뀌고 하니까 이 업무 프로세스를 만드는데 하루 반 걸렸습니다. 제가 시청 3전부터 10전까지 한 7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같이 모여서 회의하자고 그랬고요. 이게 만들다가 하도 화가 나서 을지훈련할 때 무슨 훈련하는지 좀 보자 그랬습니다. 제가. 매년 을지훈련한다고 뭐 5일씩 훈련하는데 그 을지훈련 매뉴얼 좀 보자 그랬습니다. 도대체 무슨 훈련을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이 상황이 탁 생기면 비상대책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지지만 실제 이 업무의 모든 프로세스에서 담당자들이 이 업무의 소위 워크플로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고 또 이와 관련되는 정보 시스템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누가 조회를 하든 상황을 그때그때 알 수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대응성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도 빨라지고 조치도 빨라지는데 검사하고 나서 확진 이후에 환자가 입원하기까지 보통 3일에서 4일 걸렸습니다. 그 집에서 기본 3일은 있는 겁니다. 굉장히 빨리 입원한 사람은 하루 반, 늦게 입원한 사람은 일주일 있다가 입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단순히 이제 행정의 문제다, 뭐 공공과 민간의 문제다 이런 문제보다는 이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일을 한지도 모르고 데이터베이스를 처음에 이제 마스터 DB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게 메르스 때도 5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6년 전이죠. 똑같았는데 마스터 DB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왜 지금 그걸 언제 만드냐 이래 된 겁니다. 그 두 사람만 붙여달라 그래가지고 한 며칠을 작업하니까 이제 전체 DB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확진자 DB를. 그렇게 했는데 이게 소문이 나니까 이제 각 부서에서 전부 이제 그 마스터 DB를 받아갑니다. 주기적으로 받아갑니다. 받아가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IT 강국이 아니고 요즘 카카오톡 뭐 돈 번다고 말도 많은데, 저는 하루에 카카오톡이 없었으면 저 상황을 어떻게 넘겼을까를 한 2달 동안 하루에 10번씩도 더 생각했습니다. 카카오톡은 아무리 돈을 벌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천 명을 기본으로 구하는데 돈을 몇천원 걸 벌면 어떻겠냐.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정보, 이 시도의 역학조사 쪽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소통을 이게 우리가 톡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구형 거버넌스라고 적었습니다. 지금도 대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여기에 좀 제법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시청하러 갔는가 말씀드렸고, 왜 직감했는가. 이게 신천지 그 교인들의 경우는 우리가 역학조사를 한다는 것은 트레이싱입니다.
누가 누구하고 접촉했고, 누가 어디 가가지고 누구를 만났고, 접촉자가 누구라서 접촉자와 비접촉자를 이게 분리하고, 또 이게 어디서 어디로 전파가 됐는지를 찾아가는 작업이거든요. 역학조사라는 거는. 근데 여기는 떡이 돼가지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와서 한 7일, 8일 지나면서 역학조사를 못하겠다고 표현은 그래 안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역학조사 전문가들이 그 사람은 20년 동안 그 일만 했는데, 네, 역학조사 못하겠습니다. 이 말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수님, 정말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건 못하겠다는 겁니다. 역학조사가 유슬리스해집니다. 지금도 뭐 방향이나 순서나 이거는 알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대규모로 집단 감염이 될 정도 같으면 상당한 그 이전 시간부터 감염이 일어나 있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상품은 신상이 되게 좋지 않습니까? 가격만 적당하면 싸면 더 좋고. 근데 이 코로나19는 이제 신종인데, 이놈의 신종은 아는 게 너무 없습니다. 우리가 역학적으로 알려면 바이러스 특징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역학적인 특징 그래가지고 이 바이러스 맞긴 맞는데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잘 모릅니다. 처음에 몰랐고요. 병원 소, 이게 사람이 이게 감염이 돼서 옮긴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게 다른 동물은 어떤지 이런 거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가 뭐 개한테 어떻게 된다 그러고 지금 이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만 탈출 방식도 잘 모릅니다. 이게 뭐 공기 감염인지 비말인지 뭐 이게 공기 감염 같으면 우리가 공조 시스템 타고 다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몰랐던 거고, 탈출 방식도 사실 몰랐죠. 그래서 뭐 하수도 검사하고 뭐 이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많이 밝혀져 있고, 그 다음에 전파 양식도 모르고, 침입 경로도 잘 모르고, 이게 어떤 숙주, 어떤 소위 이제 사람 같으면 어떤 사람들이 가장 감수성이 높은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1월 말까지만 해도, 2월 초까지만 해도 정은경 본부장이 무증상 감염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지금 무증상 감염이 천지 무증상 감염.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그죠? 그 정도 모르면 진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역학적인 특징을 모르는데 방역 대책이 있을 수 있냐?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전염되는지 모르는데 방역 대책을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집에 다 있으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때 제가 생각한 게, 중국이 어떻게 저렇게 아무리 사회주의 국가지만 저 돈 맛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전부 락다운 시키고, 처음에 병원 그거 막 2,000병상짜리 만든다 그럴 때 젊은아들, 야,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정신 나갔다, 또라이들 말이야. 완전히 또 무슨 짓 한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한 달 만에 다 허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학적인 특징들을, 이게 신종은 다음에 또 와도 또 모르기 때문에 아는 척 하죠. 아는 척하고 자꾸 뜯었는데 하나하나 다 허물어졌습니다. 다 허물어졌고, 이게 이제 아까 대명 6동, 10동, 10동만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1동, 10동, 9동, 6동, 이렇죠. 여기에 지금 여기까지가 1km쯤 됩니다. 1km쯤 되는데, 이름하고 주소 이런 걸 우리가 매칭은 못 시키니까 주소만 찍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본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감염병 관리 부단장 하시는 공의료 단장 지금 맡고 계시는 김종현 이 단장님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주소만 가지고 찍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여기 요 안에 470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역에 이제 교회에서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거죠. 충격적인 거고. 그 다음에 그 한마음 아파트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책에 적어 놨습니다만은 같이 투룸을 쓰는데 접촉하지 않고 방을 따로 쓴 사람은 한 명도 감염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접촉이 있었던 사람은 다 감염되고 없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감염이 안 돼서 거기에 제가 46대 0인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아주 불가사의할 정도로. 그래서 이건 동선만 확실히 구분되면 거의 감염이 안 되는구나. 오리지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참 그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됐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협력 대응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구나. 뭐 정말 뭐 시청 시청에서 하루에 뭐 한 20번씩은 뭐 울고불고 고함 지르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지침은, 제일 초기 지침이 1급 감염병에 준해서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메르스 그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좀 세게 만들어 놓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던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 다음 시나리오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이런 게 없어서 이걸 하나하나 바꾸지 않고 지방 각 시도에서 조치를 그냥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전부 지침 위반이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영상회의 같은 거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뭐 다툼도 있었고요. 서로 동의 못하는 게 많아가지고 현장하고 괴리도 있었고, 이 질병관리본부의 그 역학조사팀이 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좀 여러 가지 상황 관리나 또 이런 사실관계가 다르게 좀 해석하고 이런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다음 이 위기 대응의 뭐 자원의 동원 전략, 절차와 배치 과정이 굉장히 미숙했고요. 공중보건의가 수십 명 왔는데 교육시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막 2주씩 있어야 되는 줄 통보를 못 받고 그냥 오락해가지고 당일 왔다가 가는 줄 알고 속옷도 안 가져온 사람도 많았고요. 다시 집에 갔다가 다시 오고 뭐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막 투덜투덜거리고 있는 거 가서 이제 교수들이 가서, 그래도 공보위생들은 학교 마치고 가거나 전문의 마치고 가는 분들이라서 대학교 교수 와서 그래도 인사라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좀 누그러질 것 같아서 제가 내려가서 점심 사주고 이랬습니다. 3T는 작동을 잘했다 하지만 그런 대로 했다고는 생각하고요. 근데 이게 정보 시스템이나 이런 게 너무 구축이 안 돼 있었다. 또 뭐 이런 그것의 이해도 많고, 그래서 대구의 이제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지침이 없는 자택 대기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자택에 있는데 지침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면 대면 진료를 해야 환자 중증도를 분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압도 재고요, 뭐 호흡 수도 재고, 맥박도 재고, 뭐 다 환자도 보고 이래 해야지. 소위 이제 문진, 시진, 촉진을 해야 일단 환자 분류가 됩니다. 근데 자택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 드려가지고 이 집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정상 모니터링 이 체크리스트를 빨리 좀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럼 우리가 보고 협의해서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만들었습니다. 처음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 이제 이 대구시 의사회에서 170여 명의 이 의사 선생님들이 이게 전화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환자들은 제가 아주 가까운 가족도 확진이 됐는데요. 서구보건소 근무했기 때문에 이 전화 모니터링을 받고 나서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전화로 이게 의사나 이 경험 있는 의료진하고 한 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만큼 중요합니다. 아마 지금 재택 치료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할 때 여러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책임성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 작년에 대구시에서 한 내용이나 자료를 잘 보면 상당히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의사 모니터링 자료, 여기도 의사 모니터링 자료, 그 다음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기저질환자에 대한 거, 이걸 가지고 점수를 아까 김신호 단장님이 처음 만들어서 우리가 확정한 그걸 가지고 점수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중증도를 다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빨리 입원시켜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걸 밤새도록 이제 김종현 부단장하고 이중정 교수가 매일 everyday 이걸 이제 밤새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밤이나 새벽 5시에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입원 요구도를 이제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은 바로 지금 병원으로 보내라든지 이렇게 이제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병원별 환자 현황도 이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대구시 의사회
메디시티 대구협의회, 메디시티 대구협의회는 직능단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구시 의사회도 뭐 이래저래 하지만 열심히 했고요. 메디시티 대구협의회는 뒤에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의료관광, 의료산업 이런 데 굉장히 이제 집중해서 일을 하는 이런 직능단체입니다. 그래서 또 이게 뭐 건강형평성 이런 거 전혀 안 다루고 별 돈 버는 거 이런 것만 한다 그래서 비판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도 비판 받고 있고. 뭐 그런 점이 이제 비판받았던 점인데 이번에 하면서는 여러 가지 역할을 회장부터 나서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소통 구조를 이게 이제 소통 구조가 상당히 견고합니다. 왜냐하면 의료 관광이나 의료 산업 이런 거는 이해가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통 구조가 느슨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소통이 빠르고 또 뭐 모입시다 하면 빨리 모이고 이런 게 평소에 의도하지 않게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게 앞에 이제 보시면 그 다음날 아침에 19일 아침 8시인가 그 병원장, 의료기관장들 회의하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오고 한 게 이제 이런 게 일단은 작동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서로 다 잘 알고 있고 이래서 어느 병원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 병원은 안 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고 그 민간병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대구의료원이나 경북대병원이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실제로 생겼고 그게 누가 어떻게 해서 그렇다 이런 것 이상으로 대구 지역이 공공과 민간이 같이 참여했다 하는 의미는 상당히 있고 그게 그런 방향성이라는 게 왜 필요하고 중요한가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 의사회가 체육대회 하는 겁니다. 전국에 이래 모여서 체육대회 하는 데가 대구 경북밖에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좀 안 좋게 이야기하면 뭐 우리가 남의 것하고 이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런 위기 상황이나 또 같이 뭔가를 이렇게 기여를 확실히 기여하고 헌신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이제 유효하게 작용했다 하고 생각합니다. 메디시티 협의회에는 뭐 기획위원회도 있고 뭐 의료질향상위원회도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친절 운동부터 이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의료 관광하고 이런 거 하면서 의료 공공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공의료 분과를 만들면 어떻게 했냐 이랬는데 공공의료 지원단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름이 또 중복되면 너무 또 이제 뭐 야, 이 일 누가 하냐 또 이럴 것 같아서 그 이제 이 의료 뭐 거버넌스 위원회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좀 더 그런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게 어떻게 했냐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렇게 하자고 위원회에서 통과는 다 됐다 하는데 아직 안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구 지역에 공공의료 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 뭔가 하면 이제 국공립 병원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광역 권역센터가 있습니다. 권역센터. 그러니까 권역센터가 이제 경북대병원에 이제 권역 심내혈관 질환센터가 있고 영남대병원에 권역 호흡기 전문질환센터가 있고 또 대구 가톨릭대병원에 류마티스 관절염 이것도 권역센터들입니다. 그 권역센터들도 있고 또 광역센터도 많습니다. 그냥 보시기에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제 이 기관들이 한 4년, 5년 전에부터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게 공공의료 소위 이 각자 역할이나 병원이나 권역, 광역의 역할들은 다 다르지만 지역의 소위 공공의료를 위한 홍보, 인력 교육 훈련 이런 걸 좀 같이 좀 하자.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2번씩 만나서 계속 이제 논의를 하고 각 센터들이 하는 일들을 이렇게 이런 이제 협의체가 만들어졌거든요. 이제 시에서 이걸 중간에 좀 이게 모더레이터 역할을 좀 했습니다. 했고 해서 뭐 이제 교육 자료도 만들고 홍보도 같이 하고 이런 이 워크숍도 하고 사례 발표, 취약계층 뭐 보건 안전을 위한 사례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해왔고 이게 이제 이런 것들도 이번에 이제 제법 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이 작동했다 그런 거고 생활치료센터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는데 상당한 좀 진통이 있었고 제가 굉장히 부드럽게 지금 이 에세이는 적어놨습니다만은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뭐 고함 지르고요.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 중앙정부도 대구시에서 생활치료센터라는 걸 열어달라고 요청하면 승인하는 식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뭐가 그리 중요한지 제가 보기엔 책임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예, 그 용기와 이 위기 관리를 국민 건강을 생존을 지키는 위기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예, 전쟁 나도 이럴 거거든요. 반전시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폭탄만 안 떨어졌지.
그 다음에 이제 감염병 전담병원 책임 보직자 회의라는 걸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 메디시티 대구 협의회 회장이 이제 의장을 맡아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 이건 시에서 한 게 아닙니다. 시에서 한 게 아니고 전담병원이 모여서 환자 현황을 공유하고 의료 인력, 의료 물자, 의료 인력이 막 수백 명씩 이렇게 지원이 오는데 이걸 알로케이션을 사실 시에서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에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공문 보내가지고 몇 명 필요한지 주십시오. 받았지 않습니까? 조정이 안 됩니다. 시에서 어떻게 조정하겠습니까? 대구 동산에서 150명 보내주세요. 그런데 당신들은 50명만 받으세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정하려고 이제 병원장, 의료기관장 모임은 있으니까 시장님하고 이렇게 만나니까 여기는 주로 처실장들, 아주 실무 책임 경영진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이 물자나 인력 등등등 역할에 대한 병원 간의 후송 등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오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첫 회의할 때 제가 이제 지금 최영호 부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첫 회의 하니까 와서 인사 말씀 한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와서 첫 회의 때 인사 말씀하시고 지금도 이거는 이제 10개 전담병원의 처실장들이 모여서 계속 여러 가지 의사결정도 하고 대구시하고 이제 현안도 협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민간하고 공공이 또는 시행정이 같이 이렇게 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56차 회의까지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할 때는 3번 연달아 매일 하자 그랬습니다. 제가. 그 다음 3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틀마다 한 번 하자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회의 주기를 정하자 이랬습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 그냥 평소에 그냥 알고 지내지만 회의에 가면은요 한 5번 모일 때까지는 속 깊은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일주일 내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거기에 이제 중수본하고 대구시가 같이 회의에 참석해서 현안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여기 간사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이게 3월 23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이 환자 현황을 제가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당일 아침 10시까지 받아가지고 한 2시까지 정리해서 전체 뿌려주고 이제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 환자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데일리로 매일 관리를 했죠. 그 다음 이제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이 동의 없는 시민들의 참여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재난 상황이 되면 시민 참여라는 걸 어떻게 볼 건가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자발적인 참여인지 뭔지 알 수가 없고 동원인지 쉽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해서 참여를 일으켜야 될 건지에 대한 것도 사실 잘 안 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아주 다급한 위급한 상황에서는 그게 굉장히 좀 쉽지가 않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시민 참여형 뭐가 되고 있는가 내세울 게 제가 보기엔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중앙정부가 훨씬 더 강한 의사결정권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지방분권 이야기는 지금 쑥 들어가고 지금 없고요. 그래서 이 소위 이런 역병이 창궐하는 이런 재난성 상황에서 지방분권은 훨씬 더 약해진다고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막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2월 18일 기준으로 해서 급격하게 떨어졌고요. 이제 택시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역 내이동입니다. 지역 내이동이 약 4분의 3이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의 이동을 떨어뜨리면 인류가 경험한 어떤 역병도 다 차단시킬 수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감염 재생산 지속하는 게 있죠, 그죠? 그게 70에서 80% 이동을 멈추면 이거는 더 이상 감염을 확산시키지 않을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이동을 멈춘 겁니다. 시내 대중교통도 70에서 75% 감소했고요. KTX, 이 파란색은 작년에 KTX 이용량입니다. 여기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조금씩 늘어나는데 작년에 이렇게 2월, 3월 도면서 이게 동대구역하고 대구역 둘 다 합친 건데
이게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게 80% 떨어졌습니다. 세종 회의 간다고 2월 27일인가 동대구에 갔더니 정말 남자 화장실 변기가 10개 중에 7개인가 물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또 사진 찍으려고 하니까 또 뭐 도찰한다까 겁이 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봤는데, 그 화장실이 저 혼자밖에 없어가지고 사실 한 1분 울다가 나왔습니다. 야, 이게, 그리고 이제 대합실로 나왔는데 문 연 데가 2군데가 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른 지역에서 오는 분들이 동대구역이 평소에 아는 대구 출신 사람들은 도대체 대구가 어떤 상황인가를 아마 그 장면만 봐도 충분히 이제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번 왔다 간 분들은, 계속 괜찮으냐, 뭐 상황이 어떠냐, 신문에서 보지만, 방송에서 보지만 계속 걱정이 돼서 여러 안부를 많이 물어왔고, 응원도 해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기 고속버스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3월 첫째 주인데요. 95% 포인트가 감소했습니다. 100대 중에 99대는 그냥 멈춘 겁니다. 이게 이제 누가 막 다니겠습니까? 우리 뭐 설에도 오지 마라 그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95%가 멈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마지막에 적어드린 것과 같이 이게 외신 기자가 와보고 이게 정말 소요가 없다는 거예요. 동요 뭐 집에 있으니까 동요가 보이진 않겠지만 사재기도 없고 근데 가보니 물건 다 있고 뭐 마스크 산다고 줄 몇 번 선 적은 있지만 그 이상의 다른 이 막 혼란이 없으니까 야 무슨 이런 동네가 있냐 이렇게 이제 굉장히 놀란 겁니다. 뭐 외신 기자들은 이 나라 저 나라 여러 나라를 다녀보니까 여러 경험들을 하겠지만 자원봉사도 수만 명이 자원봉사를 했고요. 외부에서도 많이 왔지만 우리 대구 시민들 중에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고 그다음에 이제 범시민대책위원회라는 게 여기 한 200여 명 정도 제가 그냥 잘 모르던 직능단체까지 사실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 들어와 있고 여기서 투표도 하고 뭐 쓴소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뭐 대부분 뭐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특히 장애인이나 사회취약계층과 건강취약계층을 돌보는 분들은 상당한 이제 건의들도 많이 하고 또 소분과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많은 것들을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게 6월 15일인데 36차인가 38차 회의까지 지금 10월 12일까지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장 위기 대응 정보 시스템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구시청, 보건소, 의료기관, 검체 검사기관이 이런 정보들을 기본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작년 한 1억 5천 정도 들여서 지금 정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이거 잘 쓰고 계시냐고 물으면 시에서 깜짝깜짝 놀라시는데 급할 땐 좀 쓰고 안 그럴 땐 잘 안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가서 잘 쓰는지 제가 감사권을 가지거나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서 열심히 쓰세요.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돈을 제법 들여서 만들어 놨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좀 갖다 쓰라 그래도 잘 안 갖다 쓰려고 그럽니다. 대구 지역의 이 감염병 전담병원들은 감염병에 공동 대응한다 하는 거를 협약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협약을 하는 사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요, 상황이 좀 미미할 때는, 작은 병원으로도 되고, 공공의료기관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충분히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황이 점점 이제 이 규모가 감당이 어려워지면 공동 대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커뮤니티 임파워먼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 임파워먼트를 지금 못 키워놓으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공공이라 그러잖아요. 공공. 그러니까 이 공이 이제 퍼블릭이고 이쪽 공은 함께 공인데 이게 이제 일본 건너오고 이러면서 뭐 일본 쪽으로 건너면서 해석된 게 워낙 많죠. 그러니까 민간과 공공을 계속 대척점에 놓고 우리나라 워낙 민간이 도미넌트하니까 그러니까 민간이 90%를 차지하는 것도 이게 세계 이런 데가 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여기 사니까 뭐 딴 데도 우리나라 같구나, 뭐 미국도 뭐 보험도 사보험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미국도 공공재원이 35% 투입이 됩니다. 그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거죠. 뭐 영국 이런 데 말할 것도 없고 유럽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유럽은 그러면
공공이 있는데도 막 저렇게 허물어지지 않았느냐? 그거는 기본 다 공공입니다. 그 공공이 강한데 허물어졌다 이런 게 그런 게 해석이 정확한 해석이 아니고 그건 원래 다 공공인데 이게 재정이 자꾸 이제 그 고령화 되고 올라가니까 전체 의료 재정을 굉장히 이제 좀 컨테인먼트 좀 줄이려고 여러 이제 의사 그 고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줄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그러면 거기는 그럼 민간이 어느 정도 되냐? 영국은 민간이 10%밖에 안 되는데 그거 놓고 공공이냐 민간이냐 이렇게 갈라치고 말고 할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비교할 때 그 나라마다 의료를 바라보는 관점 또 그 의료 시스템을 어떤 재원을 가지고 하느냐 또 이 국가의 개입 정도나 책임성 이런 게 역사적으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무시하고 맞비교를 지금 자꾸 하면 해석이 굉장히 왜곡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있습니다. 그건 의사의 배치 문제도 그렇고 지금 작년에 의사들 그 파업하고 공공의대 때문에 뭐 시작 촉발된 이런 상황들도 지금 비교를 계속 이렇게 단면적으로 뭐 영국은 어떻고 우리는 어떻고 또 어디는 어떻고 우리는 어떻고 이렇게 자꾸 비교하면 그게 역사적 맥락과 국민적 합의나 이런 게 다 다르게 수십 년을 이렇게 이어왔는데 그걸 지금 와서 딱 그냥 잘라가지고 비교를 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유럽에 가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비교하는 거 보면 그 사람도 웃을 거라고요. 이 커뮤니티 인파워를 키워야 되는 게 지금은 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공이 너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9대1이잖아요. 9대1이고 약해서 이것을 키워야 될 필요가 있다. 왜? 아까 우리 김준일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필수 의료고 또 우리 이게 일부 시민들에게만 일부 국민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해당된다. 이게 이제 모두에게 해당된다 하는 게 이 함께공 커먼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커먼이 아니고 다 예.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공공성의 어떤 이 뷰라 그럴까요? 이거를 조금 광의로 해석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이게 지역의 소위 인파워가 커지고 그러면서 공공의 포션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걸 키워야 된다 지금. 그래서 너무 대책점에 놓고 이야기해서는 공공을 키우기 되게 어렵다. 어려울 수 있다. 왜? 이 갈등 구도를 계속 만들어가지고 정치적인 투쟁을 하듯이 해서 공공이 확충이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노무현 정부 때 그게 지금 언제입니까? 2004년이니까 17년 전이죠. 공공의료 확충을 30% 하겠다고 대통령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1%가 늘어났느냐? 그렇게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과 민간을 너무 대책점에 놓지 말자 하는 게 그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소유의 공공성을 키우되 사회 전체적으로 이 소위 의료의 공공성을 키워줘야 된다. 왜? 건강권의 문제잖아요. 건강권은 기본권이에요. 교육을 받을 권리, 건강할 권리, 이건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데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것은 인권의 문제와 관계되어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공공성을 가져야 된다. 공공을 키우든지 공공성을 키우든지 그러니까 두 가지 투트랙 전략을 같이 다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빨리 공공성이 커진다. 소위 퍼블리시티가 빨리 커지면서 전체적인 커뮤니티 인파워가 커져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옵션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대구 지역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진화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역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없고 여기에 대구시에서 10년 동안 30억 되겠다 그랬습니다. 1년에 3억씩 돼서 많으냐? 교육훈련하고 실제 훈련을 하는데 그 총괄을 누가 하느냐? 대구시하고 감염병 전담병원인 칠곡경북대병원이 하라는 겁니다. 다른 병원들도 인력을 동원하고 또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재방 경비들을 시하고 병원에서 십시일반으로 하든지 시에서 30억 내놓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것을 잘 살려보자는 겁니다. 그게 커뮤니티 인파워먼트고 지역에서 저런 훈련을 계속하는 게 우리의 소위 커뮤니티 메모리를 계속 이렇게 유지시키는 예. 뭐 학생들로 치면 이제 반복학습이죠. 반복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구의 경험적 성과들입니다. 제가 거버넌스 정말 많이 적어놨고요. 왜냐하면 이게 협력적 거버넌스죠. 이게 협력적 거버넌스. 우리나라 사람들 협력하기 제가 보기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협력하면 내 공이 어디로 날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조금 힘든 일은 이거 누가 책임지냐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3T는 어느 정도 좀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기술적인 측면, 이렇게 테스트, 트레이싱, 트리트먼트 기술적인 측면 이상으로 협치의 문제를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다 3S 시스템을 좀 더 보강을 할 필요가 있고 시나리오 베이스로 해야 되고 그다음 감염병이나 이런 거를 단순히 건강 문제보다는 시큐리티, 안전의 문제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더 나은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와 문화는 굉장히 경쟁 구도입니다. 공공과 민간도 경쟁, 뭐 지금 공공과 민간은 사실 경쟁이 별로 안 되죠. 근데 어쨌든 이 병원들이 의료계가 또 의료 산업이라는 것이 대단히 경쟁적인 체제입니다. 제가 그 책에 중간에 적어놨습니다만은 모 병원의 어느 실장님께서 우리 병원은 그 코로나 병상 운영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잘 해보십시오. 그랬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지금 날짜 제가 그 적혀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루 만에 대구 시내 응급실이 7구 경북대 병원인가 말고 다 문 닫았습니다. 다 감염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병원이 감염되는 건 시간 문제고 병원 안에 환자가 생기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곧 뚫릴 것이니 병원 잘 지키십시오. 제가 아주 못되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밤새고 나서 그 다음 아침 8시가 되니까 전화 오셔가지고 그 병상 열기로 했습니다. 이러시다.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잘 만났는데 이런 경쟁의 상황을 좀 공존의 상황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공존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 또 협력적 거버넌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협력이잖아요. 협력자가 4개가 들어갑니다. 아마 이 한자를 만든 옛날부터 협력을 하려면 힘쓰고 또 힘써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한국의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협력이 안 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협력 안 됩니다. 뭘 정보를 좀 달라 그러면 주면요, 청기누설 하는 같이 느껴요. 그래서 보건소 오신 분 안 계시죠? 각 기관들도 무슨 정보를 공유를 안 합니다. 왜? 좋은 사례 누가 가져가가지고 먼저 하고 뒤통수 맞을까 싶어서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진사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신뢰의 문제잖아요. 아주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인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계속 떠넘긴다는 것은 뭔가 하면 신뢰 지수가 굉장히 낮다는 거고 또 이 공을 누가 취할 것인가 이 덤태기를 누가 쓸 것인가 매일 그런 생각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협력을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협력하려면 서로 힘들잖아요. 힘들고 뭐 우리가 환자 중심 진료 이러지만 환자 중심 진료 하려고 다학제 진료를 하면 의료인들이 한 2.5배에서 3배 정도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나 보호자는 가만히 있고 의료진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가 지금은 좀 더 준다 그러지만 그 일을 누가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이게 뭐 누가 나빠서 그렇고 안 그렇고 그런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작동하는 기전을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이 성공 요소가 2, 4, 6, 8가지인데 제가 뭐와 뭐 이렇게 적어 놓은 거 하니까 10가지가 넘습니다. 병이 나면 이게 드러그 오브 초이스 하는 거 있잖아요. 특효약. 딱 이 약 주면 그냥 싹 낫는 거. 신종플루일 때 타미플루 2알 먹고 나면 증상이 싹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 이게 특효약인데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 요소가 10가지 된다는 것은 이게 협력적 거버넌스를 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효약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목표도 같이 공유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도 잘해야 되고 신뢰감도 있어야 되고 지역사회 봉사나 사명감도 있어야 되고 상호 존중해야 되고 같이 위험도 인지해야 되고 뭐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책임도 같이 져야 되고 그래서 이건 평소에 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엔 불가능합니다. 갑자기 협력적 거버넌스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굉장히 지금 영상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협력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좀 두고 봐야죠, 이제. 그래서 많은 권한과 소위 집행력을 중앙정부가 강력하게 지금 행사하고 있고 여러 가지 모든 지침과 상황 관리를 중앙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대단히 중앙 집권적인 상황이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해서 여러 분야에서 그렇게 갈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미시적인 관점 또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런 위기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2시부터 5시까지 뭐 검연 사업을 좀 지역에서 지역 중심의 검연 사업을 하자 이렇게 하는데 세미나에 가서 토론하고 왔는데요. 발표를 하고 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릴 때 환자 중심 진료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대학에 있지만 학생 중심 교육하라 그러거든요. 진짜 힘듭니다. 학생 중심 교육하려면요. 이 접장들이 가만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학생 만나야 되고요. 뭐 다그쳐야 되고요. 평가해야 되고요. 피드백 해줘야 되고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만나야 되고 학생들을. 그래서 이 누군가를 중심에 세우고 이런 이 협력적 위기 상황이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해야 되고 같이 해야 되고 또 공과를 같이 나누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참여형 방역의 강점과 한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를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 자리는 잘 정리를 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참여라는 것이 무시하는 단계부터 그냥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단계, 뭐 형식적인 회의하는 단계, 회의해서 의사결정을 같이 하는 단계, 상당 권한을 넘겨주는 단계, 완전히 권한을 넘겨주는 단계, 이렇게 이제 뭐 6가지, 8가지 이렇게 나누는데, 이런, 감염병 위기라는 게 사회 재난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시민 참여의 문제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 평가할 건가, 또 그런 증거들이 있는가, 이걸 찾고 정리하기가 상당히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개념적으로 우리가 좀 두루뭉술하게 평가할 수는 있어도 상당히 이제 구체적으로 평가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이 위기 상황에서 시민 참여를 이렇게 낼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하는 것도 경험이 사실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뭐 홍수난가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또. 그래서 사회재난이라는 거는 실체도 별로 없고 이게 무슨 뭐 무형의 바이러스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접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서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대구 지역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거는 제가 좀 정리를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공공의 의미를 조금 광의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병원 역량만, 한 병원 역량만 센터나 무슨 권역센터 지정해서 한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는 거고요. 공공 역량을 더 키워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더 넘어서 지역 역량을 키워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 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 거냐. 공공의 규모를 키우는 거 플러스 지역 역량을 키우는데 같이 이 전략을 같이 좀 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황에 맞는 맞춤형 위기 대응이 중요하다. 여기에 이제 분권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구하고 부산은 제가 보기에는 다르고 수도권과 대구는 비슷한 특징을 가진 커뮤니티가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아니고 산업 구조도 완전히 다르고 그 다음에 이동과 관련된 트랜스포테이션의 그 시스템도 완전히 다르고 완전히 다르다 하면 좀 그렇지만 굉장히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동일 선상에 놓고 보기가 되게 어렵다. 그러면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는 상황에서 어떨 거냐? 비슷할 거다. 지금 중앙정부가 내는 거는 수도권 기준으로 계속 낼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수도권 중심이고 좀 집권적이고 영향을 가지는 거죠. 그럼 지역별로 이 어떤 자율권 이런 걸 줄 거냐? 안 줄 거다. 당분간. 그래서 근데 지역 상황은 너무 이제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대구시가 나서다가 한 방 맞고 또 경기도 나서다가 또 한 방 맞고 뭐 또 어디서 가다가 또 계속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지역 역량을 키우는 전략과 유지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